안녕하십니까. 역사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자겸에 난 최종 결말 부분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을 잠깐 요약해드리면 고려의 인종이 10대의 어린 나이에 왕으로 등극을 하자 그의 외할아버지인 이자겸이 정권을 휘두르며 권력을 완전히 장악합니다. 이에 3년 넘게 허수아비 왕으로 살던 인종이 드디어 대반격을 준비합니다. 이자겸을 쳐야겠다. 내 친서를 가지고 지금 즉시 그들을 만나거라. 내시 김찬이 어둠을 틈타 궁을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왕명을 받아 그가 만난 사람들은 동지추밀원사 진옥연, 상장군 채타, 대장군 오탁 등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인종의 뜻을 전합니다. 사실 그간 비밀리에 인종의 의중을 전해들은 이들은 왕에 대한 공적인 충성심과 이자겸 개인에 대한 사적인 악감정이 버무려진 채로 행동에 나섭니다. 이들은 먼저 궁으로 들어가 척춘경의 동생인 척준신과 척준경의 아들인 내시 척순의 목을 쳐버린 후 그들의 시신을 궁 밖으로 던져버립니다. 이자겸의 물리적 힘의 원천인 여포, 척준경의 측근을 제거한 것입니다. 이자겸의 집을 먼저 공격하지 않은 이 선택은 과연 어떤 결과를 낳게 될까요? 척준경과 이자겸의 반격이 당연히 있었겠죠. 인종의 기습에 이자겸은 척준경을 비롯한 최측근들을 자신의 집으로 급히 호출해서 불러옵니다. 그런데 부모 잘 만난 덕분으로 탄탄대로를 그저 유유자작 살아온 이 문벌 귀족들은 생과 사를 가르는 위기가 닥치자 어쩔 줄 모르고 벌벌 떨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여진과 싸우기 전에 이미 세상과 사투를 벌이며 스스로 성장한 척준경이 검으로 바닥을 내리치며 소리를 칩니다. 내 아들과 동생이 죽었는데 이 뭔 지랄들이냐. 그래서 척준경이 최측근들만 데리고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사실 척준경의 심정은 당연히 이해가 되죠. 이 전장에서 생사고락을 함께한 동생과 자신의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척준경이니까 이성을 완전히 잃게 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수와 최측근만 데리고 왕, 인종이 있는 궁으로 향합니다. 궁 앞에서 아들과 동생의 시신을 수습하는 척준경의 무리 숫자를 본 광군은 오히려 안도를 했습니다. 어이, 뭐야? 이자겸의 군사 동원력이 겨우 이 정도야? 어허, 야 이거 제 아무리 척준경이라도 저건 숫자가 너무 적은데? 야 이거 할만하겠어. 우리가 이기겠는데? 그런데 궁을 지키던 광군이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고대 전쟁에서 병기와 전략 전술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기세입니다. 기세. 수많은 여진족을 베면서 척준경의 몸에 새겨진 살기와 기세는 그의 것만큼이나 무슨 것이었습니다. 척준경을 맞추기 위해 쏜 화살은 어둠과 원거리로 인해 제대로 맞지도 못했고 광군들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돌캐오는 척준경의 기세에 완전히 눌려버렸습니다. 저게 사람이냐 귀신이냐? 화살을 다 피하고 있다. 화살이 피한 게 아니고 광군들이 척준경을 제대로 겨냥을 하지 못한 거죠. 그 순간 척준경의 뒤로 거대한 함성과 함께 횃불을 든 일련의 무리가 나타납니다. 이자겸이 휘하에 있던 사병들과 승려군들이 척준경의 무리에 합류한 거죠. 이제는 전략적, 수적으로도 열세에 놓이게 된 광군이 순식간에 무너지고 성문이 그대로 열렸습니다. 방화. 지금으로 보면
경복궁에 불을 지르라는 명령을 척준경이 내립니다. 모든 출입문을 봉쇄하고 궁에 불을 질러라. 불을 피해 나오는 모든 자들을 베어버려라. 여진족을 향했던 척준경의 검은 고려의 왕을 향하고 있었고, 이 방화로 인해 궁이 대부분 전소되고 말았습니다. 인종은 불타는 궁에 머물 수도, 척준경이 기다리는 문 밖으로 나갈 수도 없는 진퇴양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 일련의 사건들을 우리는 이자겸의 난으로 부르고 있는데, 이건 사실 이자겸의 난이 아니고 왕이 일으킨 난이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하죠. 이자겸은 왕보다 더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난을 일으킬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무튼 이자겸의 난의 결말은 인종이 이자겸의 자택에 끌려가 가택연금이 되는 신세가 되는 걸로 일단락이 됐습니다. 인종이 이자겸의 짐으로 들어서자 이자겸의 아내가 홀룡포 소매에 매달리며 울며 난리를 칩니다. 아이고 폐하, 어찌 저희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정말로 장인을 죽이려 하셨던 겁니까? 그간 어린 폐하를 우리가 치국정성으로 모셨는데 어찌 이럴 수 있단 말입니까? 난리를 친 거죠. 누가 누구를 모셨는지 모르겠지만. 며칠 후 이자겸의 부인이 평소 인종이 좋아하던 떡과 식혜를 가지고 방을 찾아왔습니다. 인종은 음식은 손에 대지도 않고 그저 정원에서 논일고 있는 새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왕비가 방으로 들어와서 떡을 정원에 있는 새에게 던져줬습니다. 폐하, 제가 음식을 맛보기 전에 절대 먼저 드시면 안 됩니다. 예상하셨겠지만 이 떡을 먹은 새들은 날지 못하고 나무 아래에 맴돌다 모두 죽어버렸습니다. 며칠 후에는 또 탕약도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독살의 정황 증거가 많이 포함이 됩니다. 이 정도 되면 나중에 인종의 처소에 자객이 들어와도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고, 인종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궁으로 돌아가야 생명이 보존되든지 최소한 반격의 기회를 찾을 수 있다고 판단을 내린 거죠. 인종이 미끼를 던집니다. 양위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자겸에게. 내 왕위를 물려주겠다. 아니면 나를 궁으로 돌려보내달라고 빅딜을 제안한 거죠. 이자겸은 고민에 빠집니다. 이 상태로 내가 이 왕위를 받으면 내가 원하던 거긴 한데 또 여론의 눈치도 봐야 되고. 이자겸은 고민 끝에 악어의 눈물을 흘리며 왕위를 거절하고 신하들의 의견과 여론에 못 이겨 결국 인종을 황궁시킵니다. 인종은 이렇게 이자겸의 난 이후, 사실 인종이 자신이 일으킨 난이죠. 다시 궁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다시 하나 있습니다. 척준경과 이자겸의 관계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둘 사이는 공생공존의 관계고 사돈이고 이자겸의 여포는 척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척준경이 이자겸의 난 과정에서 궁에 불을 지른 것은 서로에게 악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자겸은 이후 척준경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척장군 말이야, 사람이 너무 거칠어. 나이를 먹고 관족이 올라도 근본은 속일 수가 없단 말이지. 이 중 척준경과 이자겸의 집 종들 사이에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이 원래 왕래가 잤던 두 집안의 종들이 술을 거나하게 한 잔 걸치고 난 후에
지난번 난에 대하여 나는 이야기가 발단이 되었습니다. 야, 근데 말이야, 이거. 아무리 우리가 한 배를 탔다고 해도 내가 이거 할 말을 해야 되겠어. 이 척장군 말이야. 궁에 불을 지른 건 선을 넘어선 거지. 아니, 이 종놈이 어디서 주둥이를 함부로 늘려, 이 쌍놈. 두 집안의 종싸움은 순식간에 개경 전체로 퍼져나갔고, 척준경도 이 소식을 듣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자겸 이자가 직접 나를 찾아와 화해를 청하지 않는다면 이는 필시 암시이다. 나를 버리는 것에서 그치지 않을 자이다. 나도 내 살 방도를 찾아야겠구나. 그리고 둘 사이에 미묘한 관계의 변화를 감지하고 이를 이용하기로 마음 먹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척준경을 포섭하라. 왕이었습니다. 인종은 이자겸 궁에 있었지만 감시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등에 난 종기를 핑계로 내이 채사준을 불러드립니다. 짐이 좀 가려운 곳이 있구나. 내가 좀 시원하게 긁어줘야겠다. 인종의 처소에서 나온 채사준의 소매 안에는 왕의 비밀 교서가 들어있었습니다. 채사준은 이 비밀 교서를 들고 척준경의 집으로 몰래 숨어 들어갑니다. 폐하께서는 장군이 궁에 불을 지른 것에 대해서는 전혀 개의치 않고 계시옵니다. 오히려 지난날 장군이 선대왕과 함께 이룬 과업에 대해 늘 생각하고 계시옵니다. 이 말을 들은 척준경은 그때는 내가 그만 눈이 뒤집혀 불충을 저지르고 말았네. 내 진심을 폐하께 꼭 전해드리게. 이자겸의 심적인 변화를 감지한 후 자신에게 손을 내민 왕에 대해서 척준경도 호의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도 살 길을 찾아야 되니까요. 자, 이제 척준경의 인생 게임이 시작됩니다. 이자겸에게 등을 돌리고 인종에게 내민 손을 잡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었던 거죠. 과연 척준경의 결정은 무엇이었을까요? 고민에 고민을 거듭합니다. 그런데 이때 얼마 후 내이 채사준이 척준경의 집을 다시 찾아와서 결정에 압박을 가합니다. 장군, 오늘 당장 결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이자겸이 오늘 폐하의 처소에 자객을 보낸다고 하옵니다. 장군이 아니면 도대체 누가 우리 폐하를 지킨단 말입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역모를 방관하는 것은 역모를 도운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척준경이 미간을 잔뜩 찡그리고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자 척준경을 마지막 자극하고 더 압박합니다. 장군이 지금 이자겸을 친다면 그 자리는 장군의 자리가 될 것이라고 폐하께서 약조하셨습니다. 척준경도 결론을 내립니다. 지난번 폐하께서 왜 실패하셨는지 아느냐? 이자겸을 먼저 치지하는 것이 폐인이다. 나는 지금 당장 이자겸의 집으로 향하겠다. 척준경은 최측근 병사 20명만 데리고 이자겸의 집을 기습합니다. 이와 동시에 자신의 믿을 만한 장수를 궁으로 보내 인종의 신병을 확보하고 왕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왕명으로 광군을 동원하여 이자겸의 집을 포위해버리는 거죠. 이렇게 척준경이 의관도 제대로 차려입지 못한 속옷 차림의 이자겸을 체포하고 압송해버립니다. 이렇게 드디어 이자겸의 시대가 끝납니다. 엔드게임. 1126년 인종 즉위 4년 만에 마침내 이자겸의 천하가 막을 내리고 인종은 이자겸을
영광으로 귀양 보내버립니다. 이 영광굴비가 여기서 나오게 된대요. 한번 인터넷 찾아보시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즉시 참수에 처하지 않고 귀양을 보낸 것은 이 승자의 여유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장인어른, 짐은 더 이상 어리지 않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마음 편히 쉬시지요. 하하하하하. 이렇게 이자겸의 난에 대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엔 묘청의 난에 대해서 들려드리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역사킹 김재완이었습니다. 안녕.